TAQP 토킹 어바웃 쿼리파이 네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쉐어다이티 장도환이고요. 저는 인스트코인의 조용실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네. 여기 장소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구루 디지털 단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두 번째 에피소드 때 황인서 대표님을 모시고 일본에 왜 진출할 건지에 대한 배경과 실제 일본에 가서 얼마만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충분히 자세한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쿼리파이 일본 가면 되게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다고 그때 하셨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뒷이야기 플러스 실제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따로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을 모시고 일본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셨으며 실제 이 쿼리파이가 일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말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일본에 왔습니다. 저희가 초대받아서 온 겁니다. 여기 자, 보시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일단은 여기 일어가 되게 많이 있는데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있는 이 건물이요. 일본 아마존 본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 바이 아마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희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요 나중에 나가는 영상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와서 일본에 나와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찍고 있다. 오늘의 패널을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두 번째 방송에서도 저희가 함께 만났었던 체커의 황인서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커의 황인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혹시 첫 번째 방송이랑 교실편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 분이 나오시지 않았나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쌤. 네, 우리 케니쌤이 쌤. 한국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박관순이셨어요. 지수님, 맞죠.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의 성함이요. 박관수님입니다. 체커 글로벌 부문의 부사장을 맡고 계신 크리스 박관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체커의 박관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누긴 했지만 진짜 두 분이 아무 관계가 없으신 거죠? 진짜 남남이셨던 거죠? 네. 남남으로 알고 있는데 좀 파볼게요. 뭐 어디 미양박 씨에 뭐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좀 가까운 사이실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럼 오셔서 아신 거예요? 네, 사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때는 이제 케니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만 부르다가 그러니까요. 본명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크리스라고 하시고 박관수라고 하셔서 케니쌤 오시는구나. 오탈자구나. 저는 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쌤 한번 보러 왔는데 다른 분이 있어서 적잖게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연진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어쨌든 나눌 얘기는 쿼리파이가 한 7개월 정도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회사들을 만났고 그래서 쿼리파이가 일본에서 진짜 잘 될까라는 그런 확신 같은 걸 많이 얻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 두 번째 방송할 때 대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일본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매우 크다. 유럽 전체만큼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크니까 전 세계 유수의 글로벌 벤더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도 글로벌 벤더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안랩이니 이스트 시큐리티니 국내 벤더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일본의 그 보안 시장 현황이 되게 궁금해요. 많은 글로벌 벤더들도 있고 로컬 벤더들도 있을 텐데 이 점유율 차이, 비중 차이라고 할까요? 어디가 더 높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일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7년 정도 했으면 잘 알 것 같은데요. 7개월밖에 안 7개월밖에 안 돼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시장이 나눠져 있냐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에서 일본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보안 회사들의 매출이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른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네. 물론 저희가 일본 로컬에 있는 저희 경쟁회사 같은 걸 찾다 보니까 네. 경쟁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들의 매출이 네. 뭐 정말 의미 있게 몇 천억 뭐 조 단위의 매출이냐라고 보면 그 정도의 매출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외산 벤더들의 절밀이 좀 더 크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어제 그 택시 안에서 본 영상이 지금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택시에 그 이제 그 TV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인데 네. 그 되게 유명한 일본 배우가 나와서 고양이랑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트북 이렇게 고양이가 만지는데 앞에 딱 나오니까 뭐 사이버 시큐리티 이러면서 란스코프라는 그런 회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래서 거기도 CDPP 퀄리파이랑 조금 비슷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나름 일본에서 되게 네.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가 보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지금 준비해 본 거거든요. 로컬 회사들도 왠지 되게 잘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네. 대표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로컬 회사보다는 글로벌 벤더 중에서 일본에 진출한 벤더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그 얘기인 즉슨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그러면 로컬 회사의 솔루션보다는 글로벌 벤더의 솔루션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겠네요. 그 소위 얘기하는 네. 일제 미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미제 좋아하는 거예요? 네, 미제 좋아합니다. 네, 미제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미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네. 네. 뭐 지금 저희가 하죠. 애플 맥북도 미제. 저희 나라가 이제 좀 일제를 좀 되게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일본은 되게 미제를 좋아하고 예전에는 맞아요. 예전에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훨씬 어떤 그 개발자의 스킬면이나 네. 그 IT 시스템의 뭐 고도화된 정도로 따지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거든요, 사실. 네.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그냥 다 온라인으로 다 떼고 그렇죠. 학적부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다 뗐잖아요. 네. 일본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인프라도 잘 깔려 있었고 소위 얘기한 수많은 SI 회사들 네네네. 그들의 공이 되게 크죠. 그쵸. 그런 회사들이 또 수많은 개발자를 키워냈고 그렇죠. 그 어떤 정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때 뭐 100만 개발자 양성 뭐 이런 얘기로 수많은 학원에다가 네 맞아요. 국비 지원하면서 국비 지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살아남은 또 좋은 엔지니어들이 지금의 빅테크에 또 진출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기술력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로컬 솔루션보다 미국에서 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만든 제품들을 좀 더 선호하고 옛날부터 이제 그런 영향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사장님께서는 지금 대표님보다 훨씬 더 일찍 일본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만나보신 일본 기업들도 되게 이제 많으실 것 같고 한데 어떠세요? 보시기에도 진짜 그 글로벌 벤더의 제품들이 좀 더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좀 약간 역사적인 걸 좀 길게 봐야 되긴 한데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잘 살았던 나라죠. 지금 너무 잘 살고 현재도 현재도 잘 살고 와서 이제 직접 보시면 이 규모감이나 여러 가지가 직접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좀 다른 큰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 전 세계 2위 경제대국 거의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갔던 나라예요. 사실은 이 일본이 사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부분이 다 발전해 있을 것 같았는데 약간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화가 돼 있었고 이제 그쪽에서 자라난 일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해외를 가서 어떤 선진 기술을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로 느렸던 것 같아요. 절실함이 없었던 거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산업이 워낙에 탄탄하니까 굳이 저 외국에 있는 저런 기술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런 필요성이 좀 적었겠네요. 그리고 워낙 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 규모들이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뭐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쓴다거나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해외 솔루션에 대한 그 이런 사용 빈도가 훨씬 높았던 것 같고, 훨씬 높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부분이 개발 쪽은 조금 부족했고 굳이 우리가 이걸 내부에서 개발을 왜 좋은 솔루션을 가져다 쓰면 되지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하고 올림픽을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이 해외나 뭐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만 하더라도 야, IT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을 해 있는 건가라고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게 이제 코로나 그 전체 숫자 집계를 하면서 이게 지방 정부에서 팩스로 올라와서 팩스로 올라온 걸 집계해서 숫자를 내놓는데 3, 4일이 걸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받은 좀 여러 가지 뭐 자존심의 스크래치도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일본의 고민이 도쿄올림픽 이후에 DX를 하는 정부 부처도 생기고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런 걸 조금 도입을 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절실함이 이제 생겨나는 시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이 한 10년 전에 뭔가 이렇게 벤처 붐이 일어나고 IT 붐이 일어나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정말 대기업만 선호하던 그런 문화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기 시작하는 우리나라 10에서 15년 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IT 태동기 막 그런 느낌이. 그렇구나. 네. 저도 하나 또 궁금한 게 어쨌든 보안 솔루션이라는 게 해킹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이 존재하는 건 도둑놈이 있어야 돼. 그렇지. 네. 그래서 보통 해킹 피해가 생기면 일본에서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북한 이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도 자국민들에 대한 해킹이 많나요? 아니면 외국 쪽에서의 이런 해킹들이 많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개인정보 침해, 유출 사고나 이런 거 보면은 북한의 소행이다, 뭐 러시아발 무슨 공격이야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은데 근데 예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걸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해커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먹잇감 이기 때문에 먹잇감이라고 하셨던 그래서 이제 공격을 정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뭐 ROI로 치면 일본도 자체 로컬 서비스 중에 우리나라보다 인구 규모가 훨씬 크고 예를 들면 뭐 가장 큰 이커머스만 생각해봐도 라쿠텐 같은 회사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억 단위의 유저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떤 특정 국가에 국한돼 있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지구상에 있는 모든 회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해커들은. 그렇죠. 뭐 저기 화성에 있는 걸 공격할 건 아니니까. 굳이 일본인 자국내가 아니더라도 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유출 사고의 사실 60-70%는 상당히 내부자의 소행들이 많아요. 내부자의 소행들이 많고 뭐 20-30% 정도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뭐 악성 코드가 감염되거나 공격자에 의해서 컴퓨터가 감염된 다음에 내부에 이제 데이터를 빼내가는 이런 사고들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긴 한데 결국은 가장 데이터를 유출하기 쉬운 사람은 내부자이기 때문에 내부자의 이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죠. 그건 뭐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일부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파이가 그런 영역을 내부자의 소행을 뭐 완전히 사실 마음 먹고 하면 뭐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완전 범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유출시키고 난 다음에 유출시킨 로그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적을 안 남기는 거죠. 안 걸려야 되니까. 이 흔적을 못 지우게끔 퀄리파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후 감사에서 밝혀내서 잡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CCTV가 있는 것 같은 효과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해커들 입장에서 일본은 그닥 이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었어요. 정보가 없어요. 해먹을 게 없는 거야. 이게 IT화가 되어 있어요. 뭔가를 하는데 차라리 가서 종이로 갖고 와야 돼. 가서 창문을 열고 캐비넷을 열어서 이거를 훔쳐오면 낫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구나. 바꿀 게 없는 거야. 이건 갔는데 다 금고 안에 막 저기 장롱 밑에 이렇게 숨어져 있으니까. 정말 실제로 캐비넷 안에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있고요. 농담이에요. 진짜라고. 네, 진짜로.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조금 더 빠르게 클라우드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사실 이런 게 데이터화가 안 돼 있으면 AI를 할 수가 없어요. 종이를 AI에 밀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종이를 다 데이터화해서 어딘가 서버에 올려놔야지. 그리고 외부에 오픈소스로 돼 있는 AI 엔진도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제너레이션을 맞이하면서 약간 각성을 한 거죠. 큰일 났다. 이게 제가 말씀하신 거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또 택시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택시 타고 가는데
챗 GPT를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챗 GPT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커리큘럼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교육 받으시오. 챗 GPT 막 AI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AI가 그 문서가 디지털화 되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죠. 진짜 정말 IT적으로 이게 뭔가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하네요. 보안 솔루션 담당자들은 진짜 지금이 중요할 것 같은 게 해커들이 일본이 이제 이제 태동기다.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럼 여기야. 이제 여기야. 자 가보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네. 지금 되게 핫할 것 같아요. 지금 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신규 도입한다라는 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열의 9은 우리 회사 보안 사고가 났어요. 이게 약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경각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아라고 했는데 당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만큼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 어떠한 계기로 그 도입 검토를 하게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우리나라처럼 진짜 그런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해야 그런 건지 야 동종업계 저 회사 되게 좋은 보안 솔루션 도입했대 우리 뒤처지면 안 되잖아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계기로 그렇게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문화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본 사람들의 특성상 리스크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에 약간 포커싱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관점으로 보면 보안 사고는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리스크라고 하는 게 아직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닌 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일단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문화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이거 또 생각났어.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R은 뭐라고? AV 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리스크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에셋이랑 저 취약점이랑 위협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위협을 줄이는데 조금 포커스를 한다라는 그런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결국은 뭐 보안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는 건 위협도 있고 내부의 취약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 지난 시간에 배우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부자에 대한 통제도 해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공격에 대한 위협들도 차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때 배우신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배우셨잖아요. 그냥 이게 성 쌓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성이 없잖아요. 지금 이 우리가 있는 이 건물에 있는 AWS 같은 여기 있지 서버에다가 그냥 뭘 맡겨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에셋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 그렇죠. 그러면 이건도 리스크가 되게 줄어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많이 쓰겠네. 그렇죠. 없다기보다는 에셋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산을. 그렇지.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거니까요.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은. 클라우드에 있는 에셋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에셋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경험은 부족하겠다. 우리나라가 물론 클라우드를 쓰는 비중으로 보면 사실 일본이 훨씬 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뭐 AWS의 매출로 보나 뭐 규모로 보냐 훨씬 일본이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비중이 훨씬 크지만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그 수많은 규제들과 그 큰형님들, 정부 부처들이 요구하는 이게 맞아? 이런 질문들을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그 소위 얘기하는 꼼수들 이걸 이렇게 풀어볼까? 보안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 시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어요, 사실은. AWS의 기능을 이렇게 쓴다고? 혹은 옥타를 이렇게까지 쓴다고? 뭐 이런 경험들을 아직은 못 해봤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 누군가가 와서 괴롭히거나 그게 없었던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아직 안 맞아본 거구나. 네, 그렇죠. 이게 회초리도 맞아본 놈이 안다고 이게. 한국에서는 여기가 퉁퉁 버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맞아야지 안 아픈지부터 대체가 다 돼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아직 그게 없구나. 정확합니다. 우리 아주 정확하시네. 생각해봐, 우리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한문 이렇게 칠판에서 하라고 한 다음에 틀리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때려요. 근데 여기가 이제 피멍이 든 거지. 그 다음에는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때리거든요. 근데 진짜 일본은 지금
예를 들어 여기만 맞아봤어.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그렇게 됐다고?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그러는데 일본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에 대한 그런 얼마만큼의 심각하다라는 그 인식이 조금은 낮은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뭐 좀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리스크를 줄이는 패턴을 위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훌륭한 회사죠. 오히려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일본도 뭐 규제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일본도 어쨌든 상장사들이 따라야 하는 있겠죠. 제이삭스라고 하는 네네네. 회사가 있고 그 제이삭스 안에는 이제 IT 시스템에 대한 그 제너럴 컨트롤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통제 항목들을 보면 이거는 미국의 삭스나 한국의 K삭스나 일본의 제이삭스의 요구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RP 같은 시스템 혹은 ERP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IT 시스템들을 다 통제하고 다 로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희가 한국에서 제품을 팔았던 포지션과 비슷한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네. 어차피 니즈는 똑같으니까. 그쵸. 상장사들은 그런 상태다. 그러면 그런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분명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아마 좀 선제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솔루션을 딱 픽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솔루션 도입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이 솔루션의 그래 기술력은 검증됐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한 업계에 레퍼런스 있어 없어. 그렇죠. 내가 먼저 도전해 볼 거.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왠지 제 생각에 일본은 더 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회사의 뭐 기술 인력들이 얼마만큼 보유가 돼 있는지 아니면 뭐 일본도 싸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렴한 비용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파트너가 믿고 한번 여기 한번 보시라고 괜찮습니다.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나요? 솔루션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이사님이 도요타 자동차의 아들이라도 저희가 도요타에 다이렉트로 팔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가 도요타 회장인데 저기 아빠 저 밥 먹다가 저 좋은 거 있다고 그 한번 만나 보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탑다운으로 진행되지 않고요. 그래요? 일본도. 되게 의외네요.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 소위 얘기하는 그 새롭게 만들어진 빅테크들. 그런데 한다고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밑에서부터 사실 실무자들부터 이 관계들을 이 제품에 대한 그 베네핏을 알고 서서히 올라가는 것처럼 일본도 도요타 회장님이 사라고 해서 사지 않아요. 아니 재밌죠. 아니 그 이상하다.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들인데 이거 제가 나중에 자료 화면을 하나 드릴 수도 있는데 전주에 저희가 저번 그 출장 때 저희 이제 그 어드바이저인 라는 한 65세 정도 되시면서 일본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경험을 다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그분이 저한테 되게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어러키가 얼마나 세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수직 계열화돼 부장님, 과장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사결정이 얼마나 탑다운이고 바텀업이냐 이 두 축을 가지고 한 그래프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그래프를 딱 보여줬는데 일본이 딱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가장 수직 계열화돼 있으면서 가장 바텀업으로 결정하는 유일한 전 세계. 건가? 약간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 반드시 실무자들의 승인을 얻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걸 존중하는 문화.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한 게 CIO, CISO 서밋이었는데 저번에 그러니까 일본의 굉장히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 한 50개 정도의 CIO들이 참석하는 미팅이었어요. 그때 저희 어드바이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얼마나 실무자가 이거를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놀랄 정도로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았는데. 네. 와. 이게 우리나라는 그 소위 저 조찬 세미나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저도 가끔 갑니다. CIO, CSO 분들을 7시에 호텔 이렇게 모셔놓고 맞아요. 발표 깔끔하게 딱 한 다음에 맛있는 아침 대접해드리고 그분들 바쁘니까 그래서 일부러 아침에 오시라고 아침에? 하는 거거든. 출근하기 전에 와서 식사하시고 이제 딱 가시는 건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와 저런 게 있다고? 뭐 김 과장 검토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검토해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추진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괜찮아 보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나라는 CIS 그러니까 C레벨이 책임을 밑에 아 그러네. 진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라는 것만 해. 그리고 이거 네가 왜 결정해? 오히려 위로 갈수록 그 파워가 더 세다고 하나? 와, 근데 여기는 완전 반대야 반대네. 반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와. 하고 저도 이게 뭐 개인의 의견이었으면 그럼 가보다 할 텐데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꽤 오랜 동안 연구를 하면서 나온 그래프. 제가 나중에 제공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일본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바닥부터의 이해가 있어야 누굴 만나서 어떤 어프로치라고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그래서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파트너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실무진과 계속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성장을 해서 또 그렇죠. 또 실무자가 들어오잖아요. 이 회사는 꾸준히 계속 실무자랑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계속 신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죠. 되게 아름다운 문화다. 그러면 밑에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실무자 두 분이서 해결이 딱 이렇게 합시다 되면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해 존중이 되는. 와. 되게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걸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진짜 실무진끼리는 오케이 와 너무 좋아. 거의 이 계약서 도장까지 갔는데 전화가 와서 죄송한데 저희 상무님이 하시면서 이번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죠.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실무진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잘 돼 있으면은 위에서는 그걸 믿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IT 영업하기 더 좋은 환경이라고 봐도 어느 면에 있어서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일본 시장에 대한 수많은 미신과 오해를 낳은 것 같아요. 이게 미신과 오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었던 엄청나게 많은 미신들과 오해들이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 다이렉트 세일즈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뭐 링크드인으로 막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서 어프로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파트너와 우리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파트너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사실 파트너를 하는 거고.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파트너를 자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요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도요타가 밑으로 파트너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파트너 없애는 것도 보수적이고요. 사실 그 밑에 있는 이 파트너도 또 자기가 어떤 벤더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맺을 텐데 이 파트너가 우리 같은 벤더랑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파트너와 파트너 간의 이 관계 형성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진출이 어렵다. 새로운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 우리가 토종 한국 기업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편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좋아하신다니까. 왜 그런 편견, 어떻게 보면 선입견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조금 이렇게 대충 듣기로는 약간의 뭐 무시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낮게 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계신 뭐 분들이 한국 솔루션이면은 뭐 당연히 미국 거보다 못할 거야라고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분 나쁜 선입견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좀 타파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어떻게? 그건 사실 저희는 미국 회사고요. 미국 그러니까, 제품이고요. 명함에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R&D 센터를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을 뿐. 이건 미국 제품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미제. 그렇죠. 미국에서
투자를 받았고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와 경쟁을 해서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아까 약간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작은 시장에서 잘했다고 해서 큰 시장을 나가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소프트웨어는.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는 뭐 지금까지 과거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네. 우리가 OS라든지 아니면 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솔루션 뭐 하다못해 ERP라든지 SAP 뭐 같은 아니면 CRM 하는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도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싸우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해결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사실 웬만한 유즈 케이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는 굉장히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하고 가전이나 뭐 소비재들이 하는 것들은 대단한 일이라고 봐요. 네. 대단한 일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뭐 나갔을 때 유통망, 그다음 공장, 그다음 노동력 여러 가지 변수들이 껴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런 기간 투자가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그냥 만들면 네. 약간의 언어변화 또는 뭐 진짜 파트너를 잘 그러니까 AWS나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거죠. 세계를 다 먹으면서. 진짜 하나 걸리면 네. 한 번만 걸려라 이거. 근데 이제 국내에서의 유즈 케이스들이 네. 글로벌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잘 없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이 케이스는 저희가 20년 먼저 선행하면서 이 유즈 케이스에 대한 경험을 계속 쌓아온 그 힘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린 다 뚫려봤고 다 두드려 맞아봤고 네, 다 네. 털려봤고 네. 그러면서 네. 정부한테 네. 혼나봤고 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또 뚫려보고 네, 네, 네.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스트러글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체커와 브렌트를 만나서 그래도 소프트웨어사가 글로벌에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사명감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게 과연 사명감만으로 될 일인가?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인가? 네. 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브렌트도 사실 한국에서 투자 받고 사실 한국에서 투자 유치를 잘 못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글로벌 나가지 않으면 네. 무슨 의미가 있냐? 네, 네, 네. 이게 시장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냥 난 미국 갈 거야. 음. 그리고 그냥 호롤단시 이사해서 네. 미국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네. YC를 네, 네, 해왔던 네. 그 어떻게 보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그 경험했던 이런 20년 동안의 이런 사건 사고들, 많은 네. 유즈 케이스들 네. 네. 그게 저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경험을 한 일본 내에 이런 뭐 로컬 보안회사나 그런 곳은 아직은 네, 없죠.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파트너와의 이제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예. 다들 그런 궁금증을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일본에 한번 진출해야지. 파트너가 어디 뭐 예를 들어 어느 분야에 어떤 파트너가 좋은지도 알았어요. 네. 처음에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되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 무작정 가서 뭐 이렇게 안 만나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만나주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냥 형식적인 얘기를 듣고 네.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그냥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냥 잘 뭐 봤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한 마음에도 50번 없는 하고. 소개팅 자리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뻗대고 있을 게 뻔하고 여기는 구애를 보낼 게 뻔한데 그 그러니까. 자리조차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는 또 어떻게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거며 어떻게 꼬시고 네. 어떻게 구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자 긴장하고 편집각 보겠습니다. 자, 네. 친구를 딱 만나는데 네. 친구 여자친구가 너무 이뻐요. 대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어디서 만나는지 너무 궁금해. 아, 어떻게 만났지? 근데 사실은 그 둘이 만나는 과정에서 네. 수많은 세렌디피티가 있었을 거예요. 뭐 누군가가 소개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소개시켜준 그 누군가를 정말 뭐 많은 우연과 우연으로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잖아요. 네. 모든 회사가 일본에 진출해서 다 성공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진짜. 파트너십 그러니까 잘할 수 저희도 있으면 와. 이걸 지금 이미 잘했냐라고 보면 아직 저희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이 정도 하려면 한 3년 걸릴 것 같아. 네. 정도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네. 우리가 일본에서 파트너랑 신뢰도 좀 쌓고 파트너가 야, 너네 제품 되게 좋은 것 같아. 한번 POC 해보자. 네. 네.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부사장님이랑 저랑 했어요. 처음 올 때. 너무 3년. 급하게 하지 말자. 어차피 속도를 그렇게 급하게 해봐야 우리가 하는 속도로 같이 못 간다. 네. 그래서 3년을 보고 한 건데 네. 그렇죠. 파트너하고 관계만 3년. 네. 일본 전체는 저랑 얘기할 때 10년을 딱 보고 왔어요.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다. 10년 동안 계속 두드린다. 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부사장님이랑 같이 글로벌을 하면서 좀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글로벌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뭐 어디 애널리스트한테 시켜가지고 그 네. 나라의 뭐 시장 그렇죠. 리포트 받고 컨설팅도 컨설팅 받고 이렇게 했었어 옛날에. 예. 그래서 예. 근데 그걸 내가 했거든. 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일본어 하는 사람 대충 한 명 뽑아가지고 일본에 보낸 다음에 그렇죠. 알아봐봐. 너 가서 지사장 해. 음. 그러고 거기서 좀 사람들도 찾고 네. 뭐 여기 뭐 어떤 파트너가 좋다고 하니까 만나봐. 그렇게 네. 1년, 2년, 3년을 보내요. 저 옛날 회사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래서 다 실패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회사의 가장 핵심 멤버, 약간 파운딩 멤버가 오던지 네. C레벨이 오던지 네. 목숨 걸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와야 되고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의사결정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누구 뭐 그쵸. 회사에 담당자 하나 뽑아서 보내놓으면 얘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만났는데 네. 이 파트너가 라이트 파트너인 것 같아요. 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뭘 질러야 돼 일단. 그렇지. 예를 들면 네. 물론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럼에도 네, 네, 불구하고 네. 계속 시도하는 거죠. 어. 근데 저희가 이 파트너들을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파트너들을 만나는 이 과정들이 보면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소개받은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은 발에 피가 나도록 뛰어다녀야 된다, 기본적으로. 제 팔에 피가 났어요. 네. 진짜. 오히려 진짜 났어요? 피가 났어요, 부사장님이. 네. 이게 예전에는 네. 진짜 한 2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신규 시장을 뚫을 거야. 맨 땅에 헤딩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되게 진짜 밑바닥부터 정말 그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영업하면 안 된다고. 효율적으로 해야 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을 하는 거면은 뭐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일본은 완전히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부터 기반이 안 깔려 있으면 이게 시작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만나서 더 갈지 아니다 여기 버려야 된다 이 판단을 빨리 해야지 지지부진하면 비용도 계속 나가고 그렇지. 시간도 계속 타고 그렇지. 이게 진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C레벨급의 좀 중요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뭐 우리가 웨비나니까 네. 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사실 저는 일본을 한 3년 전에 와보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저 오늘 10년 19년, 20년 만에 왔습니다. 네. 이사님도 그렇게 오랜만에 오셨죠. 네네네. 사실 저는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있던 성향도 아니었고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일본의 뭐 어떤 문화나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관심사 그쪽이 많진 않아서 네네네.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일본에 올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해도도 거의 없었고 네. 그 흔한 일본어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일본에 진출했는데 네. 저희 부사장님이 일본에 딱 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네. 일본을 이해하려면 네. 애니메이션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하루 종일 미팅하고요. 네. 호텔방에 들어가서 네. 에반게리온을 보기 시작했어요. 에반게리온 보여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에반게리온을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의 사회에 맞아요. 이제 지금 다 있고 저희 세대나 이런 맞아요. 분들이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문화적 배경은 네. 그 사람들이 보고 자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관계 네. 형성이니까 기술적인 전문적인 게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내가 저 사람이랑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슬램덩크?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게 일단 근본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면 맞아. 근본부터 보는 거죠. 근본부터 봐야지.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 그렇죠. 거기서부터 중학교 때 제대로 된 그렇지. 애니메이션을 보셨구나. 네. 저희 박관순 CISO는 네네네. 마지막으로 본 일본 애니메이션이 붉은 돼지 미야자키. 아, 그 이후에 너무 오래됐다.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지라고 시작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도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여기서 오래 일하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 정답은 아니니까요.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는 거, 현재 생각하는 걸 자꾸 이해해가면서 그러면서 아무런 접점 없이 참 사람이 가까워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 포인트를 하다 보면 거기서 연결이 계속 되어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 7개월이. 예. 기술력만 자랑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시장에서 먹힐 거라는 거는 기고만장 약간 자만심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술은 원래 잘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게 이제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지 않으면 맞아요. 만날 기회조차 안 생기고 그렇죠. 만날 기회가 생겨서 기술만 자랑하다가는 관계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 관계형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요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언어의 문화가 다 녹여져 있으니까요. 어쨌든 언어를 배워야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 어떤 공식 같은 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뭐 시리즈 A 때는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되고 뭐 이때는 뭐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야 되고 뭐 고투 마켓 막 이런 되게 있어요. 뭔가 포뮬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수학 문제도 포뮬러 말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비즈니스를 자꾸 포뮬러로 풀려고 하면 이 뭐 뒤에 질문도 있겠지만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지금 약간 이게 그 쪽집게 강사 같아. 일본 진출 쪽집게 강사 모셔놓고 그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렇죠. 약간 그런 것 같다. 본질을 이해해라. 사람을 이해해라. 일본 사람한테 뭘 팔고 싶은 일본 사람을 이해해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와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전 내년에 와서 삽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비즈니스예요. 이거 마지막 멘트 때문에 진심 같아가지고 원래 그 전에는 이제 뭐 있어보고 했지만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언어를 배우신다고 하고 내년에는 진짜 일본에 와서 산다고 하시니까 정말 잘 되면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문화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 그 판단을 하는데 적어도 2, 3년은 걸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 확신을 가지는데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한 2, 3년의 투자는 기꺼이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본을 굉장히 잘 알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와서 부딪혀보고 우리가 그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을 적어도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업에 진출에 성공하자가 메인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가진 기술과 우리가 가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여러 솔루션들 그리고 경험들이 먹힐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적어도 2, 3년 걸릴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신뢰하고 이 솔루션을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팔아주는 파트너를 만날 때까지 좀 걸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 자신감을 얻는데 3년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사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조금 빨라졌어요. 근데 그 빨라진 건 저희가 잘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본도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렇게 3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거의 뭐 7개월 만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빨라진 걸까? 단순히 퀄리파이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건가? 시장의 경쟁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일본 자체의 지금 IT 변혁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간이 단축됐다라고 봐야겠네요. 그 니즈가 확실히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어젠다들이나 요구사항들이나 저희를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연결해 준다거나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저희 상이 일본에서 그렇게 오래 계시면서도 굉장히 저희가 보기 전향적인 분이거든요. 지금도 철인 3종을 뛰시고 새벽 65세 그리고 항상 청바지 입으면서 영어도 너무 잘하시면서 일본 네트워크도 굉장히 오신 그분이 자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 회사가 도요타를 파트너를 소개시켜줬다고. 이 회사가 탭코를 가서 미팅을 했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례를. 본인 경험에는 이거 최소 3, 4년은 같이 술 먹고 뭐 이렇게 관계에서 쌓여야 소개시켜줄까 말까인데. 그러면 그분도
이게 특별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앞으로는 그렇지. 그럼 그분 입장에서 되게 신날 것 같아요. 야 이게 쿼리파이 제2의 제3의 쿼리파이도 있을 수 있겠다. 야, 이제부터는 계속 이렇게 된다고? 나 일 더 해야겠는데? 나 인터뷰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네요. 야,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님께서 그 오랫동안 일본에서 몸담고 계셨던 베테랑 분께서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이렇게 빨리 소개를 시켜준다고? 어쨌든 쿼리파이에 어떤 좀 특출난 뭔가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이렇게 그 회사가 판단을 해서 도요타를 소개시켜 줬겠지라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비결이 궁금한 거죠 이제 저희는. 그게 뭐 저는 기술력인 것 같진 않고요. 네. 그 기술력을 판단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오, 네. 한 3개월 정도 만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운이 좀 좋아요 올해. 아 너무 잘 사업의 70% 운으로 하는 거니까. 아 운칠 기사입니다. 네. 네. 일단 올해 운이 되게 좋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굴 만났는데 네. 뭔가 이 사람이 끌려. 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연애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파트너와 우리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몇 번의 만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네. 서로 뭔가 통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회사를 소개시켜 주니까 네. 또 우리에 대한 신뢰도 약간 베이스라인을 좀 높이고 갈 수 있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콜드콜로 그 회사를 찾아갔다면 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를 만난 것 자체부터가 일단 엄청나게 운이 좋았던 거고 저희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분은? 그분은 또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에 있는 큰 투자자가 또 연결해 줬어요. 네. 결국엔 사람이네. 다 사람입니다. 진짜 결국엔 사람이네요. 야. 처음에 그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TA 어소시에이시라고 B2B 사스의 그 M&A를 포함한 보스턴에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네. 그 AUM이 한 80조 이상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 기반의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고 네. 어마어마한 회사죠 사실은. 네. 그 TA라는 회사는 워낙 크다 보니까 네. 홍콩에 네. 아시아 지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 네네네. 거기에 전체 헤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로 소개시켜진 네. 타이스케 아사다라는 아. 그 일본 분이시고 네. 그 밑에 한국 담당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브렌트한테 한글로 메일을 보내죠. 와. 그래서 이제 브렌트가 그 메일을 받고 나서부터 얘기는 아마 브렌트가 좀 재밌게 해주실 거예요. 결국 거슬러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투자를 못 받고 네. 미국으로 플립한 다음에 네. YC가 돼서 네. TA에서 YC에 있는 저희 회사를 검색해서 저희 회사를 알게 됐고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 일본의 또 저희 파트너, 그 파트너가 와. 도요타, 탭코 대박. 뭐 이게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글로벌을 하자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건 거의 지금 한 6, 7년을 쌓아온 사람들의 관계로 네. 그 조각을 맞추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엄청난 조각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운 하시는데 운은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기존에 만남이 있었으니까 이게 다 되지 않았을까. 이게 그 제가 딱 들은 생각이 그 영화 갑자기 이 영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 레디 플레이어 보면은 원. 거기에 황금 열쇠가 나옵니다. 네. 황금 열쇠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네, 했잖아요. 네. 그 황금 열쇠가 YC예요, YC. 열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황금 열쇠 두루마리 쫙 펴지면서 TA에서 뭐야 얘네. 두 번째, 세 번째 황금 열쇠가 지금 막 연달아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계기로 돼서 일본 진출까지 이어진 거고 그 바탕에 있는 신뢰 때문에 다른 회사 5년, 6년, 7년 걸리던 게 지금 5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야, 이게 저희가 의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에 네, 되게 소름 돋는 게 사람들이 B2B 영업합니다. 인맥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다 링크드인 해요. 링크드인 가갖고 무슨 프로 요금제에서 막 메시지 보내고 다 합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진짜 실제 오프라인에 가서 만나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만나는 계기는 쿼리파이 입장에서도 되게 우연찮게 만들어진 거라서 뭐라고 조언을 드리긴 어려운데 세상에 그렇게 만나면은 이거만큼 좋은 그게 없는 거네요. 진짜. 어쨌든 저는 그 YC가 진짜 정말 소중한 기회에 물꼬를 터준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일을 한국어로 보내주신 분이 정말 네. 그분이 또 귀인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보내시니까 제가 또
하고 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답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네. 와 완전 유력한데. 예. 진짜. 지금은 그래서 미국에서 온 메일을 제가 다 토스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서 네. 항상 브렌트와 같이 네. 새벽 밤 한 11시 그러니까 뉴욕 그러니까 동부 쪽은 11시 나머지는 뭐 조금 오후 늦게 네. 이렇게 줌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만나보면 네. 실제로 그냥 어소시에이시 리서치 하려고 전화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그 리서치에도 되게 열심히 내요. 해야죠. 저렇게 전화. 네, 그게 약간 본인들의 KPI 같은 거예요. 야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 네. 나는 그냥 인터넷 검색만 했는데 네. 그래서 전화할 때까지. 계속 그 콜을 하고 네. 또 그러다 보면 네. 또 거기서 또 의외의 귀인이 하나 그쵸. 나와요. 네. 네.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 조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시장 조사를 저 사람한테 당하는 입장에서 메일로 와갖고 이거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뭐야 이럽니다. 근데 전화 와서 저 어디에 누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서치를 하고 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답변을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전화가 오면은 뭐 알았어, 뭐 요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의 이렇게 진심을 이제 보이는 거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본에 진출하려는 회사도 파트너 회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메일 뭐 링크드인에 이렇게 담당자 검색해갖고 그냥 딱 멘션 이게 아니라 진짜 뭐 진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회사 앞에까지 찾아가서 만날 정도의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진짜. 근데 요즘 한국 그 VC들 분들이 VC 회사,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들이 네. 일본의 네트워크를 되게 많이 만들고 계세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한국의 좋은 회사에다 투자한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로 일본의 다양한 투자 회사도 연결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주주 중에 이제 에이티넘이라는 네. 벤처 캐피털이 있는데 네. 거기서 실제로 세일즈포스 벤처스도 연결시켜주고 다른 글로벌 브레인이나 또 유수의 일본 투자자들도 연결시켜 주셨고요. 또 그 투자자들은 또 VC 통해서 받고 로컬에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들. 네. 예를 들면 부사장님의 첫 직장의 동료, 뭐 군대 동기의 친구의 뭐 네.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네. 불러 모아가지고 네. 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소개시켜줘.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좀 알려줘. 그래서 진짜 제가 부사장님의 뭐 군대 동기부터 첫 대사 동기 뭐 안 네.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냥 인맥의 네트워크를 탁 펼친 네. 다음에 보자 이래서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다 만나고. 그게 발로 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 이사님한테도 맞아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혹시 일본에 아는 분 없으세요? 맞아요. 네. 그렇게 혹시 하나요? 네. 모르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원래는 막 좀 심도 있게 논의고 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 뭐였냐면요. 커리파이가 어떠한 경쟁력이 있어서 일본에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기술력이고 일단 그거는 됐어. 일단은 저기 그럼 베이스 10개 정도를 이미 다 패스할 수 있는 게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뭐 일단은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한 베이스 라인은 기술력이 일단 받쳐주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주는데 맞아요. 그 사람의 그 회사의 솔루션이 형편없으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거 되게 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검증이 내가 1차 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만나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장을 읽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오랫동안 전략 쪽을 했던 사람이니까 네. 내가 이게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러니까 2, 3년을 투자해 볼 만한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는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YC에서 왜 여기를 투자했을까? 네. 그리고 왜 YC에서 투자를 한 다음에 수많은 PE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올까? 실제 YC 가서 지금 가버넌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섹터를 검색하면 딱 체커 하나 나와요. 네,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영역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에서 성장하는 영역이에요. 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IT에 더 선진화된 그렇죠. 나라지만 네. 대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믿고 맡기던 네. 예를 들면 메타에 한번 그 데이터 유출 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CCPA도 생기고 했던 게 꽤 최근 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 아무것도 디지털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클라우드는 계속 성장하고
클라우드를 가는 트렌드를 바꾸긴 쉽지 않겠다. 이걸 막을 수는 없겠다. 왜냐면 그럼 이제 열리고 점점. 그럼 이 열린 공간 안에 누군가는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보호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상식적으로 되게 보호하고 싶을 것 같다. 그럼 이런 니즈는 있을 거다. 디테일한 거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트렌드상 클라우드, 데이터 이런 영역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일본이 시장이 변화하면서 DX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는 이제 하고 그럼 한번 싸워볼 만하겠다. 물론 그냥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래도 이게 싸울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싸우면 조금 더 그 확률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또 다른 영역이 찾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는 말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코어 캐퍼빌리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게 어떤 트렌드를 타고 있고 이 트렌드가 충분히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조차 제일 IT 선진화된 미국 시장에서조차 클라우드는 전 세계적으로 대세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아직은 이 CDPP에 대한 분야 자체는 무익은 분야가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미국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시장도 이렇게 큰데 일본에서도 되게 중요해지겠지. 하지만 일본의 DX의 변화의 바람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이 변화가 가속화되지 않으면은 데이터 중요한 건 아는데 거기에 대한 기회는 많이 안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변화가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CDPP 영역도 일본에서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보니까 CDPP라는 게 있다더라. 퀄리파이밖에 없던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면 우리가 마음 놓고 소개해줘도 충분히 되겠다. 근데 세상에 인맥도 검증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개를 안 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상을 알고 있는. 끝났지 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끼리의 약간의 너무나 행복 혈혈을 많이 돌리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일본에 계신 분한테 좀 검증을 받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쵸. 저희야 뭐 당연히 저희 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잘 되신다고 하니까 잘 되겠지 뭐. 잘 되면 박수 짝짝짝 물론 좋습니다. 100%의 성공을 하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일본에 계신 파트너 분들도 퀄리파이 잘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 아예 없지 않을 것 같아요. R은 AVT에서 분명히 뭐 V는 뭐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 일본에 계신 현지에 계신 분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본 분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도 그렇게 객관적이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일본인이 바라보는 퀄리파이의 일본 내에서의 경쟁력은 어떤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こんばんは。はじめまして。こんばんは。はじめまして。 일단 여기 이렇게 출연하시게 된 그 계기 그리고 간단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株式会社アシストの井滝と申します。アシストはソフトウェアの販売会社として長くビジネスをやっています。私はアシストで新しく取り扱う製品の発掘をメインのミッションとしてやっています。 저희가 이전 출연자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일본에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많은 글로벌 벤더들이 진출을 해 있고 일본에 있는 로컬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얘기를 나눈 바로는 글로벌 벤더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들었는데 실제 일본에 계신 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본의 사이버 시큐리티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現状日本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の市場というのはですね、割とグローバルと同じような形で、海外の、グローバルベンダーが非常に成功しています。中には新しくその日本のベンダー、セキュリティベンダーも活躍し始め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ただやはりセキュリティの脅威というのは非常にサイクルが早いので、そこにキャッチアップするためにソフトウェアベンダーも苦労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やはり
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海外ベンダーの方が圧倒的に強いというのが今の状況だと思います。やはりセキュリティの脅威というのは常に絶えることがないので、日々新しいソリューションが必要です。なので日本の企業としても常に最新のセキュリティ対策を備えた製品というものが望まれるという状況にあります。そうですね。日本の企業にもたくさんあって、先進的な企業は、新しいものでも、どんどん積極的に取り入れることもありますが、やはり多くのお客様、国内事例があるかとか、他にどういった企業が使われているかというところが関心を示されることが非常に多いので、やはり先行事例が多くあることが必要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かつては日本の企業も、セキュリティ事故があって初めて対策をするという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やはり同時に今非常にSNS 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伸長によってレピュテーションリスクというものが非常に上がっています。なので、やはり企業としてももっとプロアクティブなセキュリティの対策を取ろうというふうな動きというのは確実に増えてきてますので、そういった背景からもより新しいテクノロジーを採用するという方向にはトレンドとしてはあると思います。もちろんやはり日々新しい脅威というものが出てくるのが非常に話題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質問を少し日本の市場の特徴ということに読み替えると、おそらくアメリカとかヨーロッパとかに比べてマイクロソフトのパッケージを使っているお客さんっていうのは非常に多いです。なので、他の独立ベンダーから見るとマイクロソフトのセキュリティソリューションとどう違うかというところに差別性を出すっていうのは非常に日本市場において重要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日本の企業でもやはりオンプレミスからクラウドの移行は進んでいるので、どうしてもやはりハイブリッドな環境になりますし、クラウドの環境もダイナミックで非常にコンプレックス、複雑な環境になってきますので、そこをいかに簡単にユーザーが管理できるかというのは大きなチャレンジ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こにいち早く着目して製品を作っているクエリパイというところには非常に着目しています。하나만 질문. 그러면 지금 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클라우드 환경 너무 복잡해. 하나의 회사로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없어. 그래서 한국은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전략을 간다. 포인트마다 베스트 솔루션을 조합해서 하는 게 트렌드인데,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요소에서 매우 훌륭한 솔루션들을 잘 조합하는 게 하나의 솔루션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벤더 악용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もちろん2つ考え方があって、一つのスイートソリューションが全てをカバーできればいいという考え方もあって、それはユーザーにとって非常に優しいというか、ユーザーにとっては一つの製品を覚えればいいという反面、やっぱりそのセキュリティというのはすごく日々進化が多いので、各エリアに対してベストオブブリードのものを適用するという、やはり両方の考え方はあると思います。で、特にやっぱりそのセキュリティ製品に関しましては、やっぱり非常に範囲も広いし、多くのコンポーネントがあるので、おそらくは全てをカバーする一つの製品で全てをカバー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できるだけ他の製品とも連携して企業のその資産を守るという形をどうやったら実現できるかというところも、我々も考えつつや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ね。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에 앞으로 퀄리파이 팀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제 일본에서 영위하시게 될 텐데 내년도에 뭐 목표라고 할까요? 아니면 포부 퀄리파이 팀과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잘 해나가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確かにセキュリティというのは非常にお客様に大事なことであって、クエリパイというのは非常にいいソリューションを提供していると思います。ただ、同時にいろいろなプレイヤーが同じような機能を提供していくことが考えられるので、非常に競合の激しいエリアに入っていくかなと思います。なので、今年から来年にかけてですね、さらに、クエリパイも進化していくので、ぜひそういった中でも、そういった差別化のところをですね、どんどんキープしていくというところを期待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いつかご一緒でき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ぜひ一緒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まずはじめに今日はわざわざ日本弊社まで来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そらくウェビナーも非常にお客様もお声をいただいたし、すごくいいセミナーになったと思います。引き続き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퀄리파이 일본에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잘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방송을 보고 계신 회사의 전략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들, 글로벌 투자를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영상을 통해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시간도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두 분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거둬들이는 게 어느 정도 목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구체적인 목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아마 이 방송을 나갈 시점이 연말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어떤 식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고 어떻게 목표를 읽어 나갈 건지 올해 일본에서의 그 활동을 하셨던 어떤 소회? 그것 플러스 내년도의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수확하기엔 이르다.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세상에. 야. 아직 이르다. 야. 너무 동일한 생각. 더 투자해야 된다. 야,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야. 네. 이제 일본의 이응 한 반 정도 그릴 줄 안다. 네. 그러니까 와. 아직 멀었습니다. 네. 멀었고요. 네. 뭐 국내에서도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저희가. 네네. 국내에서도 내년에 엔터프라이즈나 공공금융시장도 해야 되고, 네. 일본은 일본대로 내년에는 어쨌든 성공적인 POC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아직 수학철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상보다 빠른 피드백을 얻었다는 거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빨라진 건 확실해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계속 생길 거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제를 사실은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문제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프로그래밍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문제 하나도 안 생겨. 그러면 의심하지. 그럼 막 소리 듣는다는 그 말. 야, 이거 내가 코딩한 거 아닌가 보다. 이거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얼마나 내가 더 깊이 관여하고 인게이지먼트를 가지냐에 따라서 문제는 계속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굉장히 약간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분명히 문제들이 생길 거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조직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네. 미니멈 앞으로 2년 이상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가설들을 세우고 있어요. 가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발견된 건데 저희 이제 일본 투자자분 한 분 만났는데 네. 그분이 약간 이해를 못해요. 한국은 골목에 차를 세우고 밥을 먹으러 간다더라. 발렛이 된다고? 저 공항 올 때 공항에다가 차 던져놓고 바로 네. 비행기 타고 왔어. 그런 프로세스는 일본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것도 문화의 차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의성이 말하면 편안함을 추구함에 있어서의 최적화를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냥 가설은 분명 일본 분들은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을 거다. 앞으로도. 요구하고 있지 않을 건데 그걸 한번 느끼면 네. 제가 발레도 한번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안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편한데. 그걸 느끼게 해준다. 이제까지 일본 분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을 그분들한테 선사하면은 네. 와 이건 뿅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거를 네. 여러 루트로 지금 저희 파트너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접근 방식 자체를 우리 솔루션 좋아요. 이거 사실 써보야죠. 이게 아니라 네. 그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게 뭐고 지금 현재 고객들이 실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무슨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 우리가 막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거 네.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런 네. 거 얼마나 편하신지 아마 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어프로치를 다양한 형태로 해볼 거예요. 네, 당연히 전공법도 해보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파트너가 다양한 마케팅 지원도 하니까 사실 네. 그런 캠페인도 해보고 네. 저희 이제 CM하고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아직은 문제를 발견하는 시점이다. 문제를 계속 찾아낼 거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좀 검증해 볼 거다. 네. 그게 아마 앞으로의 2, 3년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원래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기서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 여기서 딱 뭐 1,000억, 뭐 몇천억, 1조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좀 약간 짓궂은 질문으로 아니, 근데 그러면 아니야. 영화 배우들처럼 공약 한번 하시죠 막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게요. 진짜. 아니 이거 할 수 네.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자, 네, 네. 아니 어쨌든 네. 지금 이렇게 해주신 말씀 제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 지금 부사장님도 조심스러워. 조심스럽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 너무 약간 좀 위험 요소를 약간 피해 가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그냥 제가 딱 느끼기에는 아니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건지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시점에 두 분 공약 하나 정하시죠. 자, 이 공약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와 이걸 달성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뭐 저희 일본 또 불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기프티콘 얼마씩 이렇게 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원래 커피 한 잔 드리는데 이거 달성하면요. 뭐 바꾸 라떼도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바꾸 디저트 세트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공약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참고로 저희가 퀄리파이 출시 이후로 매년 2배씩 성장을 했어요. 네. 아, 네. 매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억이면 10억이 되고 10억이면 20억이 되고 20억이면 40억이 된 거죠. 네, 네, 네. 네. 쭉쭉쭉 2배씩 성장한 거예요. 네. 네. 당연히 내년에도 2배 성장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2배를 넘어서 성장하는 게 목표 기본적으로. 네. 근데 아직 뭐 수확하긴 이르다라는 건 뭐냐면 네. 여기서 수확이라는 표현은 몇백억, 몇천억의 매출을 수확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일본 시장에서만 네. 몇백억, 몇천억 규모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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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출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저희는 네. 당연히 내년에도 최소 2배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네. 최소 한 군데 이상 POC를 끝내고 계약을 한다. 오. 그러면 네. 이 시점부터 네. 그 계약할 때까지의 스토리를 푸는 웨비나를 한 번 더 하시죠 일본에서. 그리고 그때는 아메리카노보다 조금 더 좋은 음료를 한번 쏴보시죠 한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때는 그 계약 담당자분도 한번 같이 나오셔갖고 아 좋죠. 아니 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술 몇 번 드셨? 뭐 그렇죠. 어쨌든. 쉐어빌티 그 웨비나 보면 항상 아메리카노 주는데 이번에 프라푸치노 한번 주시죠. 프라푸치노. 죄송합니다. 프라푸치노 여러분. 한번 딱 매번 아메리카노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좋은 거 한번 딱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이슈가 좀 그런가요? 있나 본데요. 네. 일단 공약 매우 마음에 들었고요. 네. 네. 지금 채팅창에도 분명히 네, 네. 응원의 댓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라푸치노에서 약간 무너지시는. 네. 퀴즈 질문 막 30명씩 주고 막. 아 그렇지. 뭐 저희 맨날 5명 드리고 그렇죠.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달성하시기를 네. 바람하지 않고요. 아까 공약. 네네 먼저 공약부터. 근데 네. 공약이 사실 짠 거 아닌데 네. 너무 생각이 똑같았어가지고 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저도 POC 하나를 하고 계약을 마무리 짓는 게 내년에 네.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발걸음일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의미 있는 발걸음일 거고 네.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렇죠. 예, 그렇죠.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투자를 뭐 체커에 어떻게 보면 첫 투자자기도 하고 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만나서 다양한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는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어쨌든 투자를 마무리한다. 아. 투자를 마무리한다. 네. 그게 뭐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받았다라는 사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되게 국내 기업들한테 귀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굳이 투자를 받으려고 했냐?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투자도
일본이 되게 특이한 게 전략적 투자가 굉장히 포션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의외네요. 네. 그냥 재무적 투자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뭐 어떤 투자자가 숫자로 얘기했을 때는 네. 정말 그렇게나 된다고 할 정도로 거의 한 8, 9할 이상이 전략적 투자 정책이고 야, 그들이 그럼 진짜 깊게 관여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상사를 만나도 네. 뭐 이토츠 상사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인수한 회사 CTC라고 가장 큰 SI 회사.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자기들의 영업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나중엔 산다. 아 진짜 바람직한데 이게 진짜. 네. 뭐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재팬 클라우드라는 회사도 저희가 만났던 회사에서 가장 놀랐던 회사인데 그래서 재팬 클라우드는 어떤 회사지? 봤더니 안에 이런 벽에 세일즈 포스부터 정말 유명한 사스 회사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랬더니 이 회사는 조인트 벤처를 같이 만들어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재팬 클라우드와 세일즈 포스가. 그리고 영업 인력을 본인들이 그 일본에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확보한 다음에 이 회사를 키워서 세일즈포스에 팔아요. 그걸로 이익을 보고 또 거기서 핵심 인력을 또 보내서 또 회사를 키워요. 뭐 그들 입장에서는 그 조직을 일본 지사의 핵심 조직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투자라는 게 단순히 재무적 관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아 그러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그 CVC를 했었고 이게 CVC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이게 투자를 했다고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일본이 그렇게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는 전략적 투자에 그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부여하고 있고 그들은 이 전략적 투자가 됐다는 걸 되게 기본적인 관계 스타트로 본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네요. 여기서부터 일본 진출. 그래서 저희는 브렌트하고 일단 전략적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들과의 스타팅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투자를 마무리하는 게 이제 공약 그리고 저도 딱 원래는 한 2개로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2개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내년이 얼마나 힘들지가 막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 아시죠? 그렇죠. 그림이 쭉 그려지면서 이거 하나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막 저는 되게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또 신중하게 생각하시니까. 내년에 하나를 정말 의미 있게 POC를 하고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면 정말 많이 물 것 같아요. 그날. 근데 이게 하나의 규모가 되게 작은 수준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게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규모일 거거든요. 일 수도 있죠. 일 수도 있고. 그 축하 파티에 저희가 꼭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공약.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프라푸치노 잊지 마십시오. 네, 저는 참고로 캐러멜 프라푸치노 되게 맛있어요. 제가 되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약 말씀하시는 걸로 두 분의 오늘의 소감을 가름해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일본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좀 뒤에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되게 이쁜데 근데 뒤에 갑자기 불이 이렇게 꺼졌지? 구리 디지털 단지 아니거든요. 아니고 물론 밖에 지하철도 다니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천연수 바이 아마존입니다. 일본 아마존 본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막 에네르기 0칼로리 이렇게 써 있어요. 어쨌든 와서 일본에 와가지고 또 일본에 진출하신 얘기들을 저번에도 느꼈지만 두 번 들어도 재밌네요. 다음번에도 성공적으로 제가 되셔서 세 번째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마 새로운 스토리가 또 발굴이 될 거고 그 얘기가 그냥 저희끼리만 재밌으면 솔직히 조금 그렇거든요. 저희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힌트를 얻으셔서 제2, 제3의 체커가 계속 이제 발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일본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들의 모임도 막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류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소개시켜줄게. 여기는 쿼리파이가 소개시켜주면 되니까 믿고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처음 하실 때 브렌트의 그 나고야
그 6개월 체류기 얘기는 들으셨나요? 아, 그거 못 들었는데. 이게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거는 네, 나중에 그냥 다음번에 그냥 재미로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 커넥팅 닷이라는 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닷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 커넥팅 닷의 현실을 느끼게 해주는 진짜요? 나고야 버전은 다음에 재미로 재밌습니다. 다음번에 와서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번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희의 이 토킹 어바웃 퀄리파이 에피소드 4개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지금도 뭐 말씀드리지만 그때 매번 저희가 퀄리파이의 뭐 기능이라든지 데모 이런 거는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서 쿼리파이가 이런 솔루션이구나, 이런 데 활용하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그런 힌트는 정말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저기 좌측 하단이었죠? 네, 그죠? 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쿼리파이 홈페이지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 데모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한번 체험을 해서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런 솔루션이구나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하단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아마 12월 진짜 연말에 나갈 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본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슈어다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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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했죠. 네, 다 했어요. 저희 이제 마무리로 조금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 너무 재밌다. 물 한 잔만 마시고. 근데 어떻게 보는 게 비슷한 것 같은 게 저희도 제일 충격받았던 게 택시였어요. 아니 진짜 죄다 B2B SaaS 솔루션이야. 맞아요.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제가 예전에 일본에 왔을 때랑 뭐 20년 저기 호텔 같은 데서 TV 보잖아요. 그러면 커머셜이 다 술, 뭐 그런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 TV에 열에 한 최소 5개 정도는 맞아, 5개 이상이죠. IT 서비스. 맞아요. 공중파에서도 TV 광고하더라고요.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일본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TV 이렇게 결제하겠다고 하는데 와 결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게 그거 이제 스파 갔잖아요. 맞아. 스파를 갔는데 이제 얘네가 이제 QR 코드나 이런 걸 되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핸드폰에 이제 QR 코드로 와서 찍으면 들어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찍찍 하면서 QR 코드 용지가 나오는 거예요. QR 코드를 인쇄를 해주고 그거를 키오스크에 이렇게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키오스크에 되는 게 아니라 갖다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나오면 쓰레기통이 있어. 거기에 QR 코드를 버려야 돼. 그래서 얘네가 변화는 하고 싶어하는 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함부로 변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들도 되게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해. 이렇게 신중한 거야. 스파 서비스에서만도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인 거죠. 그게 진짜 어제 저희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거 살려야겠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있어. 공약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어쨌든 이 일본을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끔 한 어쨌든 뭐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TA의 그 JP, 그다음에 그 타이스케 아사다, 그리고 에이티넘의 김족부 사장님, 그리고 황규진 이사님, 박찬훈 이사님 이런 분들이 초반에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저희 혼자 한 게 아니고 특히 투자 사이드에서는 에이티넘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다음에 TA가 또 거의 비즈니스 사이드에는 거의 뭐 하드캐리 하다시피 해줬죠. 시상식 수상소. 지금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왜냐면 이 얘기를 이 웨비나가 아니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지금 다들 눈빛들이 이거 뒤에 클립으로 잘라서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네요. 이거 자막 올라가면 써야겠다. 편집을 이해하는. 꼭 살리겠습니다. 혹시 얘기하실 분 없으세요? 네. 부사장님? 네.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저는
어우. 지나가 보지 말고 지나가.